경기 회복이 진행 중이었죠. 그 불안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되게 커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뭐 델타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미크론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 여건을 위협할 잠재적인 악재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대단히 좀 불안정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자산 시장에서는 일단 주식 시장의 부진,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전해 보이는, 또는 추세가 여기가 굳건해 보이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올인, 이런 것들로, 그리고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긴 인상하되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 못하고 0.25%씩 찔끔찔끔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인플레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과거의 경험들도 또 갖고 있고, 새로운 변이 출현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저금리 여건은 유지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니까 부동산만 약진하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뭐 작년에 이 코로나 직후에 엄청난 주식 상승기에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하면 뭐 대박이 되는구나,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이러면서 주식이 많이 뛰어들었죠.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뭐 테마형,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을 많이 경험하시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니까 뭐 잘 되는 사람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 적이 있었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있었나, 뭐 이런 식의 그 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뭐 기사의 제목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지난 10년, 20년 돌아보면 이 정도의 변동성 시기는 자주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주가가 30-40% 빠졌지만, 뭐 올해도 변이 때문에 또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특이한 한 해는 아니었다. 그리고 2022년에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어떤 영향들, 후폭풍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제목의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 과연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힘든 적은 많았고, 과거에도 주식시장은 어려웠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면 또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인생의, 그러니까 투자의 거의 유일한 정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인데, 그게 안 되죠. 예, 그게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향, 밀물이냐 썰물이냐가 중요하지, 이게 싸냐 비싸냐는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시장의 대다수거든요. 예, 그럴 때 패닉에 사는 게 되게 편하죠. 네, 남들이 달러에 관심 없을 때는 달러가 쌀 때예요. 쭉쭉 빠질 때. 그럴 때 달러를 사고, 또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 없을 때, 제일 관심 없을 때가 작년 초였죠. 코로나 터지고 주가지수 1400 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언론에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었어요. 이제 반등할 거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2008년처럼 1000포인트 밑으로 빠질 거다. 1000포인트 한다는 이야기들 꽤 많이 들었죠. 주가지수 1400이면 싸네. 여기 2000이었는데 1400이 싸네. 그래서 더 빠질 거다, 아니면 뭐 반등할 거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지금 수준이면 많이 싼데, 그럼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지금 수준이면 꽤 비싼 수준인데 라고 하면 좀 멀리 한다거나 매도를 일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좀 마음 편하게, 물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화두로 꺼내기는 어려워요. 예, 사람들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손실이 나서 괴로워할 때 조용히 밥을 사줄 수 있죠. 그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압력들이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더 눈에 띄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멘텀 투자자라고 하고, 우리 김 작가 말로는 볼록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어떤 투자자들이냐면 평균 회귀를 믿는 투자자죠. 아무리 그렇게 너 잘 나가봐야 결국은 운이라는 게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가 있다. 흥망성쇠가 있고 불교도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지은 카르마가 다
다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둘 다 어떤 게 맞을까 하면 둘 다 맞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긴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맞아요. 평균 회기가 맞아요. 수익률은 역사적인 기대 수익률 수준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10년에 가깝게 계속 좋은 데가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투자가 맞단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세상의 일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당신은 어느 쪽이냐를 정해놓고 일단 좀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저는 모멘텀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이게 모멘텀이 강한지, 그리고 모멘텀이 꺾이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모멘텀 투자자의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어느 게 추세냐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추세가 생각과 달리 꺾일 때 재빨리 말을 갈아타는 능력이 핵심인데, 물리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치 투자자가 되시고 갑자기 물린 다음에 물타기를 하죠. 전형적인 그거는 모멘텀 투자자의 정반대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모멘텀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손실을 보는 순간 비자발적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된다? 이거는 투자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모멘텀 최고의 모멘텀은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 나스닥 10년을 넘게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티키키크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티키큐큐의 난리도 아니죠. 근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본 그 짧은 시간만이 시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고, 뭐 단순히 얘기해서 10년 단위로 이제 시장을 잘라봤을 때 뭐 미국 대 신흥국으로 비교를 해보면 신흥국이 더 많아요. 이긴 적이. 예. 그래서 최근 10년은 미국이 월등한 승리지만 그 다음 10년도 월등한 승리일까? 그걸 자신할 수 있냐는 네,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쭉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금융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제 너무 많이 사례가 나오지만 안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이제 믿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미국만 하지 말고 좀 분산을 하시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 좀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이제 티키큐큐나 이런 이제 나스닥 지수, 레버리지 지수 상품에 이제 투자자들 많이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팡이에요, 팡. 망, 이런, 예. 뭐, 미국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서학 개미들이 그런 개별 주식들을 샀어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 테슬라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개별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나스닥 지수로 가자. 이렇게 돼서 지수로 갔는데 지수가 계속 좋잖아요. 개별주는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수를 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 투자자이기 때문에 찬성은 하지만 자, 나스닥이 언제까지 계속 갈 건가? 그러면 이제 과거를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잘 달렸는데 어느 순간 평균 회귀를 하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기대 수익을 낮추더라도 리스크를 좀 보강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무한히 커질 것 같은 압박이 존재하고 앞으로 여기는 무한해라고 생각할 때 이거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 역사, 금융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그 전체 시장, S&P 500 시장의 PBR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배율을 PBR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00원 정도의 자기 장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가가 10,000원에 거래되면 한 배. 한국이죠. 한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몇 배인지 아세요? 5배입니다. 그럼 역사적 평균은 몇 배일까요? 3배예요. 근데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얼마냐면 한 배 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3배인데.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주식이 역사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되게 싸고 굉장히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될 때 잘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왜 그 전략은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역사상 그 유례 없이 비싸거든요. 왜냐면 평균이 3배인데 5배니까. 99년 그 정보통신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4배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지금 한 20, 30% 비싸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뭐 올해 망한다, 내년 망한다가 아니라 꼭 지금 아까 우리 서울 부동산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2015, 16년에는 그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5억, 6억일 때 미분양이 즐비할 때도 아무도 안 사다가
왜 지금은 그 가격이 2배, 3배가 오른 다음에 못 사서 난리인가? 간단하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향하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못 산다라는 포모 신드롬에 시달리는 것뿐인 거죠. 저는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런 정신 않다 이제는. 뭐 팔자 얘기 아니라 좀 덜 사자. 한 말씀 이제 더 보태면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절대 미국 주식을 안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좌에 유일하게 빨간색이고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놓으실 거는 뻔히 아는데 그렇다면 왜냐면 나만 이거 소외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미국 주식 갖고 계셔도 되는데 좀 분산하시는 건 어떨까. 네. 뭐 한국이나 신흥국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근데 이제 분산을 미국 주식이랑 나스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왜냐하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 좀 다른 자산들 뭐 한국 시장이 싫으시면 미국 채권 사셔도 돼요. 예, 미국 채권 사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 놓으시면 장이 흔들릴 때 덜 힘들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그 홍 박사님하고 같이 나와 있는 앱에도 그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어떤 거를 몇 프로씩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저희가 안 바꾸거든요.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미국 주식이 만약에 폭락하는 걸 알면 당연히 바꾸겠죠. 아니면 내년에 미국 주식이 더 갈 거야 알면 비중을 더 싫겠죠. 다만 그 예측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분산을 하지만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뺀다거나 더 넣는다거나 하는 행위를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주식의 대표 주자인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 혹은 신흥국 주식 이렇게 선진국 신흥국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는 선진 국채지만 한국 국채는 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기재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채는 이제 글로벌 금융이 안 좋아졌을 때 가격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가져가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이제 달러로 달러로 되어 있는 달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자산으로 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흥국 혹은 글로벌 시장이 금융시장이 안 좋아질 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 자주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달러 자산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체 투자 상품으로 이제 골드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금도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현금을 가져가냐라고 묻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거의 모든 자산이 폭락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근데 딱 안 떨어진 게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달러하고 현금이에요. 달러는 올랐고요. 현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싼 자산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보호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6가지 자산군의 대표 ETF를 뽑아서 그 비율을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냐 이게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 수많은 글로벌 연기금들 자산 배분을 하는 전문 기관들도 다 자산 배분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비율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6가지 자산군으로 나누는 건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투자 위험 성향에 따라서 공격 성장형, 공격형인 경우에는 리스크 자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안정형인 경우에는 좀 안전한 채권형 자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수준의 배분을 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1%, 2% 어느 게 더 좋아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히 분산하고 꾸준히 리밸런싱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이길지를 알면 좋은데 저는 이제 연금에 있었잖아요. 연금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다른 나라 연기금들을 많이 봤거든요. 다른 나라 연기금들은 우리나라 연기금들에 비해 가지고 연봉도 훨씬 세고요. 예, 그리고 더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열어보고 했는데 그분들도 투자를 하는데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지수 투자로 점점 가고 있는 걸 많이 느꼈고 특히 어디서 개별적인 투자를 하냐 하면 금융시장에 상장된 게 아닌 비상장된 자산들 있죠. 대표적인 게 벤처. 그렇지 않습니까? 벤처가 그렇죠. 두 번째가
M&A 하는 사모펀드들, 세 번째가 헤지 펀드들, 네 번째가 인프라 펀드들, 다섯 번째가 글로벌 이 금과 같은 상품 자산 펀드들, 이런 거를 투자하는 데는 확실히 개별적인 그런 정보력과 사업에서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분야, 그러니까 시장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한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개별 종목이 압도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 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이더라고 부르는 내부자들을 이길 방법이, 아무튼 그런 내부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종목을 선정하고 골라서 백발백중까지는 아니어도 백발육십오중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개별 종목 해야죠. 저는 그런 능력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28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저는 아직 그 능력을 개화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 지수 투자, 또 정말 그렇게 종목을 하고 싶다면 섹터 ETF들이 있거든요. 그 산업별 투자를 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개별 종목만 세상에 있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그럴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 이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아주 편하게 얘기하자면, 제 전체 자산에서 이제 저는 절반 정도를 주식에 하고 있어요. 제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주식을 하는데, 그 절반 중에 또 절반을 한국 주식, 또 절반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ETF 말고 그 미국 시장에 해외 글로벌 우량 기업들이 다 상장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ADR이라고 그러는데, 위탁 증서인가요? 아무튼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게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이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50%를 주식, 그 중에서도 25%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 2%를 빼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입니다. 루이비통도 좀 사고요. 이해되세요? 에르메스도 좀 사고요. 노브노디스크도 좀 샀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도 샀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도 좀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미삼아 하세요. 왜냐하면 종목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서 대박이 나서 성공을 거두면 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고,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선정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가격에 다 반영돼 있어서 줄줄 흘렀어요. 그러면 난 자산 배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을 종목에 올인 투자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전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 아까 제가 4분 했잖아요. 그죠? 4분법을 해서 4분의 1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중에 10%를 2.5%를 빼서, 2.5%도 안 돼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서 개별 종목 매매를 하는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손상이 없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손상이 없는, 대신 얘가 100배 나오면 나 부자 될 거 아니에요. 소액이라도 100배 나오면 부자 되잖아요. 그런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조금 하는 거는 정신건강에 로또 긁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자산 배분 투자를 하니까 기대 수익이 뭐 5%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하면 1년 후에 5만 원의 수익이 생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만 원만 띄어서 이 5만 원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예. 개별주를 사시던지, 뭐 코인을 하셔도 돼요. 심지어. 0이 돼도 제 인생에 네.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랑 섞지 말고 별도로. 근데 코인을 5만 원 넣었는데 이게 100배 났다. 그럼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전 부자가 되는 거고, 코인이 폭망했다. 그럼 버려도 돼요. 심지어. 왜냐하면 1년 후에 95만 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내 원금은 보장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5만 원 띄어서 하고 싶은 걸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금은 보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투자의 방법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면 크게 무리가 안 가지 않나요? 저는 2.5%.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저는 더 없어요. 네, 나이가 있어서. 2018년 같은 해도 있어요. 2018년은 쭉으로들었고요. 네, 안 좋았죠. 2018년은 정말 힘들었고요. 오히려 2018년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부동산 덕분에 간신히 그냥 0 정도였지, 다른 금융자산은 죄다 다 망가진 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 5년째 계속 플러스고요. 올해는
이게 아주 가산입니다만 한 12, 13%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이요. 아, 예, 저는 이제 매달 제 연금 계좌하고 ISA 계좌를 오픈해요. 매달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에 이제 성과를 오픈하고 있는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마연골을 쓰고 나서 내가 마법의 지금 연금 예,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쓰고 나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라는 관점에서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수익을 여쭤보셔서 제가 지금 조회해 봤는데 최근 1년이라고 나오고요. 최근 1년은 28% 나오고 이게 2년 11개월 동안은 누적 한 51% 정도 나왔고요. 예, 그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작년은 제가 이겼는데 올해는 작가님 졌네요. 블로그에 그거 다 있죠? 포트폴리오. 네, 다 있습니다. 예. 오늘 당장 네, 가서 정말. 카피를 해가지고 네. 문자처럼 뿌려야겠다. 작년은 제가 이겼는데 올해는 제가 졌네요. 네네. 그래서 28%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28% 났으니까 내년에 28% 난다 이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특히 수익이 대부분 봄에 났어요. 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몇 달에 나요. 이 자산 배분 암만 해도요. 네. 1, 2, 3월에 다 난 거예요. 의미가 아니라 네. 꾸준히는 연간으로 놓고 보니까 꾸준한 거지. 예, 연간으로 보면 그렇고 월간으로 놓고 보면 3개월, 4개월 계속 마이너스인 계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딴 걸 찾죠. 장기 투자가 3달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여러분 8일입니다. 맞습니다.